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퍼붓던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는 강원 남부 지역에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비가 숙강 상태를 보이면서 특보는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내일은 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는 앞으로 20에서 많게는 15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오전부터는 주말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잦아들었다가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토사가 또 계속되는 비로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 등의 발생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의 의원들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도의회 부의장 직접 참여해서요. 지금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 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념관이 이달에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혼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곳곳이 마비됐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속출해 3명이 숨졌고 주택과 농경지, 축산농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곳에 따라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 등 대형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조직과 재정 등 도정 체질 개선을 본격화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9일 도청 신관소 회의실에서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 첫 번째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조직 재정과 관련된 과감한 혁신 방안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날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올해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11월에 추진하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의 벤처 스타트업 종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투자 규모에 비례해서 고용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강원 지역은 투자 규모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아 역시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발표된 6월 말 기준 벤처 스타트업 고용 동향을 보면 강원 지역의 경우에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 금액은 110억 원으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오는 9월 회기에 강원도 다태아 다자녀 가정지원 조례 상정을 목표로 조례 연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또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이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김기홍 부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1일인가요? 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많이 바쁘시죠? 예, 좀 요즘에 7월은 좀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8월은 어떨 것 같습니까? 8월도 바쁘긴 한데 네. 예, 7월이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의장이 또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현안들을 또 좀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하고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좀 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달에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예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니까 춘천의 레고랜드 또 알펜시아 리조트 이 매각 또 이제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이제 파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는 물론 레고랜드 알펜시아도 이제 다뤄지겠지만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중에서 계속 도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걸 중단하는 게 목적이고요. 네. 비근한 예로 제가 9대 도의원으로 일할 때 원주의 그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라는 거를 36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제가 18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었을 때 앞으로 미래에는 전기차가 사용이 될 거고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도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180억을 지금까지 투입을 했는데 나머지 반만 투입하면 되는데 아깝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매몰 비용을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시행을 했는데 그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그거를 제가 사용하는 사람을 거의 주변에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있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뭐 아까운 면도 있지만은 더 투입되었을 때 손실이 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고 아마 레고랜드나 아니면 알펜시아 매각도 저희가 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서 네. 아마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알펜시아는 이제 평창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것이 오랜 기간 또 강원도의 재정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금융 비용이 나가고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찰을 이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좀 그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고 이 한 군데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사실상 한 회사가 두 개의 회사인 것으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좀 핵심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예. 예. 근데 레고랜드는 우리가 이제 춘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루질 못했었습니다. 도대체 핵심이 뭡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레고랜드는 도가 한 5,800억 정도를 최하 어림잡아서 투입이 됐는데 네. 그건 이제 기반 조성이나 거기 중도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친 거지만 그냥 레고랜드 하나 자체 그 놀이동산만 봤을 때는 800억대 저쪽 투자가 한 1,600억 해서 저희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는 30%의 지분이 있으면 수익 발생 시 30%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약할 때 보니까 포기가 됐고 0.18%도 받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실을 봤다라고 털어내면 되는데 문제점이 보니까 저희가 30.8%치의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 놀이기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30%의 돈을 댔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세입이나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보험이나 아니면 뭐 세금, 운영료 이런 거는 또 30%가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들어가게 돼 수익은 있더라고요. 못 내는데 돈 들어갈 것만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있어요. 거군요. 그래서 예. 그건 요번에 처음 밝혀진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30.8% 앞으로 뭐 보험료라든지 뭐 철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만이라도 저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아마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레고랜드 측과 이제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마 수익 부분에 대한 계약 변경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서양 사람들은 우리랑 좀 사고 방식이 달라서 한 번 맺은 계약은 그냥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사고 방식이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계약이 우선이 아닌가 싶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게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뭐 측은지심이나 이런 네. 유교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막 사정을 하고 아니면 뭐 정말로 뭐 빌다시피 하면 약간의 그런 조정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아예 그냥 칼같이 그렇게 제가 미군 부대에서 그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얄짤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 부분에서 맺어진 계약은 아마 재변경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상 돼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뺄 수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빼내야지 앞으로 손실이 덜 발생할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다음 달에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 뭐 집행부와 이제 또 함께 또 논의를 해야 될 상황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예, 저는 충분히 성과를 낸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중심으로 다루는 게 레고랜드랑 알펜시아 문제가 지금 뭐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펴보는 거지. 드론 택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드론 택시라는 게 우리 강원도가 기체를 개발해서 사람을 태우는 그런 드론을 만든다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역부족이라 생각.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8조 원이 넘게 투자하는데 27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성공한다 선 치더라도 남이 이미 개발하는 걸 뭐하러 똑같이 개발할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70억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기체 개발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뭐 프로펠러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뭐 중단할 건 중단하고 방향을 전환할 거는 전환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우리가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민선 8기 도정이 있어서 이제 원주 지역의 가장 큰 또 핵심 공약은 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사전 작업들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일단은 그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뭐 대학교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수도권에 유리하도록 개편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어떤 공장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도리어 수도권에 유리하게 지금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정부 정책과 또 지방에서 이런 거 공약을 제시했던 사업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아마 그 뭐 강원도도 같이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원주시에서도 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이제 법안을 저희 자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 그런 이제 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그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게 법안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아마 연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부지사님도 뭐 삼성전자 출신으로 지금 모셔왔고, 꼭 저는 삼성전자가 꼭 오길 바라지만은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유수의 뭐 SK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반을 다지다 보면은 뭐 다른 회사들이 여기에 여건이 굉장히 좋구나, 원주가 그 반도체라는 걸 할만하구나 해서 뭐 여러 중소기업 업체부터 대기업까지 그렇게 유치할 수 있는데, 저희도 뭐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저희가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노력에 따른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서 현재 삼성이 평택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원래 그 6기의 이제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규제 완화되면서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청주에는 SK가 짓기로 했었습니다만은 뭐 사업을 약간 또 지연시킨다라고 하니까 과연 또 원주까지 그러한 그 입지 분석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난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됐고요. 좀 조례를 좀 저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 강원도 의원들이 그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 쌍둥이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게 뭐 개인적인 또 우리 의원님의 뭐 가정사도 좀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어떻게 이 조례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실제적인 그 중심 내용은 그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근데 네.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 뭐 자녀를 둔 부부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난임 부분들한테는 자녀를 가지는 게 굉장히 큰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술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시술을 통해서 나는 아이들의, 제가 퍼센티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90% 이상이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렇게 네. 되면. 이모성으로. 그런 상징성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가져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쌍둥이이고, 또 우리 부의장이 한 명 더 있는데 그분도 쌍둥이고, 어허.
또 의원 중에 쌍둥이를 둔 의원도 있고 그리고 쌍둥이 나지만 네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출산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소멸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게 네. 저희 그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좀 젊은 층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늘리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는 다자녀 쌍둥이 지원 정책이지만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둥이를 둔 이 가정들의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까? 그 난임 부부를 우선 지원하는 거를 제일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출산에 필요한 그런 난임 부분들이 그런 재반 비용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다자녀,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이죠. 세 자녀 이상은 이제 아이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든지 아니면은 또 한 자녀당 또 소액이지만 얼마씩 지원하든지 그런 내용들 주로 이제 그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개념이 아마 담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또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예산을 그렇다고 무한정 또 쓸 수는 없는 것이겠고, 좀 잘 다듬어서 좀 그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언제쯤이면은 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다자녀 조례안 같은 경우는 9월 통과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저희가 그냥 지금 주제나 아니면 그런 큰 흐름들을 중심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는 있는데 또 저희가 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빼고 아니면 또 첨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첨예해서 좀 완벽히 준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9월 중에 통과가 돼서 좀 더 빨리 시행이 돼서 난임 부부들 특히 저소득층 가정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가시화되면요, 그때 좀 내용들 하나하나 좀 제대로 또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시간이 항상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회 김기홍 제2부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각 학교별로 인조잔디가 많이 조성돼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인조잔디 신설이 금지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인조잔디가 있던 것도 다 이제 제거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앞으로 이제 금지한다는 것인데 먼저 인조잔디 운동장 처음에 그 장점이 많이 부각되었었습니다만 요즘 또 단점들이 워낙 또 많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학교 내 인조잔디를 새로 설치하는 게 금지되는데요. 점점 인조잔디 운동장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흙 운동장과 비교했을 때 인조잔디의 장점은 명확한데요. 비온 뒤에도 축축할 걱정 없이 날씨 조건에 상관없이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관리가 간편한데요. 유지하거나 보수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특별히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져서 인조잔디는 2005년 조성되기 시작해서 2013년 사이 강원도 내 많은 학교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막대한 교체 비용과 또 인조잔디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논란 때문에 올해부터는 학교에 인조잔디를 새로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자 이런 건데 올해부터는 이 조성이 금지된다는 것인데 그럼 기존에 있던 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년 전인 2020년부터는 운동장에 흙 운동장이나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조잔디 운동장의 신설은 아예 금지인데요. 기존 인조잔디 중에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바로 철거하고 흙 운동장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야구와 축구와 같이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선수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조잔디 교체가 가능합니다. 강원도교육청 박은주 부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으로 신규 조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성학교는 마사토로 교체 추진을 시작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자연 친화적 학교 운동장 조성안으로 학교 운동장 바닥 마감재의 안전성 및 유해성 문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의 관심 증대로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은 금지되고 있고 다만 축구, 야구 등의 육성 종목을 위해서 해당 학교만 예외적으로 교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조잔디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크게 예산 문제와 학생 부상 우려가 있는데요.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3년에 한 번씩 유해 물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에만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또 8년에 한 번은 설치된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에 설치된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은 140여 곳인데요. 이 중 현재 이중 교체나 검사가 필요한 운동장이 60% 정도입니다. 이렇게 도내 학교의 인조잔디 검사에만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요. 또 인조잔디가 오래된 경우에는 탄성이 떨어져서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학생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고요. 더운 날씨에는 마찰에 의한 화상의 위험과 열사병 우려가 있습니다. 박은주 부대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끔한 부분도 있겠으나 이제 아까 특정 종목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미설치 학교 학생 선수들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강화된 학습권 보호 제도로 인해 정규 수업을 마치고 인근 인조잔디 운동장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엘리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장소에서 인조잔디가 있을 경우에 또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신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인조잔디가 이제 사라진다는 것인데, 하지만 또 흙 운동장이 되었을 때 비가 오는 경우 이게 또 굉장히 또 사용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꼼꼼하게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념관이 이달에 야간 개장을 운영합니다. 오늘 그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 올림픽 기념관의 박경태 학예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념관 이달에 야간 개장을 시작을 했는데 먼저 어떻게 운영하게 된 것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여름 시원한 대관령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계획하고 실제 방문하고 계십니다. 작년 2월 개관 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저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념관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기념관 홍보 차원에서 야간 개장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평소에 바쁜 지역 주민들은 퇴근 후 잠시 들려서 구경을 하시고 휴가 오신 전국의 많은 분들은 저녁에 가족들과 기념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야간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야간 개장이 매일 열리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대관령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 후 기념관에 들려서 쾌적하게 공연 관람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합니다. 7월 30일은 버스킹을, 8월 6일은 비눗방울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관람자들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총 3번의 공연이 남았습니다. 13일 마술 공연, 20일 서커스 공연이 계획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24일 수요일은 클래식 공연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기념관 공연장에서 더위도 피하고 가족과는 행복도 나누고 올림픽의 가치도 배우는 일석삼조의 기회를 온 가족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관람, 사전 예약, 현장 접수 다 가능한 겁니까? 네. 기념관은 현장 접수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 시 기념관 2층으로 오시면 안내 데스크에 있는 저희 친절한 직원분들이 입장 티켓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홈페이지 pom2018.org로 접속하셔서 예약하시고 관람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서 관람할 수 있도록 기념관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 5일과 6일이군요. 국립중앙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도 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이건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올 초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에 신청을 하여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난 5일 금요일, 6일 토요일 기념관 앞 공간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가 정차하여 버스 내 외부에서 관람 및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념관을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활동지도 풀어보고 문화재 모형 목고디도 클레이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이틀간 약 4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체험해보고 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념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요. 자체 운영 프로그램 또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네. 어린이날 행사 등 특별한 날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AD카드를 응용한 활동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대부분은 기념관의 운영 주체인 2018 평창 기념재단과 함께 수호랑 반다비 캠프, 드림 프로그램, 상상평화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해서 올림픽 유산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간 개장만이 아니라 또 평소에도 이 기념관 좀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올림픽 그때 열기 좀 다시 한번 느껴본다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창올림픽 기념관의 박경태 학예사였고요. 자, 8월 10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